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 의료나 보건이 주제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 하면 경제가 주제가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의료 고문이 집단 면역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 전 세계 경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사실 이 위기를 쉽게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를 막자니 경제 셧다운 조치나 완벽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경제를 살리자고 확 풀어버리자니 또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상 세계 어느 나라 정부건 답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이. 네,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와중에 많은 언론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라든지 투자 관련 쪽 얘기만 더욱 부각시키다 보니까 정작 코로나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는 대략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을 넘긴 상황인데요. 게다가 매일 1일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28만 명 이상에 현재 사망자 수도 87만 명을 넘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일을 겪으면서 그 실상은 의료 체계가 한계에 내몰리게 됐어요. 근데 감염자 수치는 다시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야 이전에 하루 400명대에서 300명, 200명대를 거쳐 현재는 100명대까지도 떨어지긴 했는데, 그런데 사망률이 높은 고령의 중증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염자 수치는 줄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증 환자 수치가 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중증 환자를 위한 중환자 치료 병상 같은 경우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재 점점 더 부족해지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2주 사이에 중증 환자가 12배가량도 더 늘어나다 보니까 병상이 부족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려지는데요. 그리고 서울은 10개, 인천은 1개에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중증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의 개수는 현재 총 44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현재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 보니까 표면적으로야 안정되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실상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땐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무증상 깜깜이 환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꼭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주의를 해야죠. 근데 미국 집단 면역 이야기는 뭡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와중에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명 집단 면역이라고 해서 이전에 스웨덴이 사용했던 방식을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논의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코로나에 노출되도록 놔두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실제로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 30일에 열린 미국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가 집단 면역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발언 내용은 젊은 세대는 코로나의 위험도도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정상적으로 학교도 가고 직장에 다녀서 이전의 미국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코로나의 관리 지침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의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은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지침에서 현재는 무증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지침으로 관리 지침이 변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집단 면역이 뭔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네. 참고로 집단 면역은 공동체나 사회 전체의 대부분이 감염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 대부분이 면역력을 가지게 만들어서 감염병의 확산 속도를 늦추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19 어차피 잘 잡히지도 않는 바이러스인데 괜히 코로나에 매여 경제만 망가져서 다 죽어나갈 판이니까 그냥 경제 셧다운 조치나 봉쇄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걸리면 걸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집단 면역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WHO에 따르면 한 집단이 집단 면역을 이루려면 최소 전체 인구의 50에서 60%가 코로나 면역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일각에서는 그 집단의 최소 70% 이상은 항체를 가져야 집단 면역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예전에 집단 면역을 실행했던 스웨덴의 상황이 궁금한데요. 네. 그럼 이제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집단 면역이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하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런 집단 면역을 하다가 인구 1000만 명인 나라에서 8만 4천 명 이상이 감염되고 5,8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숫자로만 들었을 때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사실 요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우리나라 인구 비율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대략 5,170만 명으로 스웨덴 인구 1,000만 명에 대략 5배가 조금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앞의 수치로 우리나라가 스웨덴처럼 집단 면역을 하게 됐을 땐 대략 현재까지 감염자 수 42만 명에 3만 명 정도는 죽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스웨덴과 국경이 맞붙어 있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 264명과 336명만 현재까지 사망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거기는 집단 면역을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경이 맞닿아 있는 노르웨이에 비해서는 대략 22배 이상이, 그리고 핀란드에 비해서도 17배 이상이 집단 면역을 한 스웨덴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건데요.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스웨덴 정부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렇게 집단 면역을 한 걸 반성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나라들은 조롱하고 그랬었죠.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미국이 집단 면역을 하게 됐을 때 최대 213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는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1% 정도로 가정하게 됐을 때 이만큼의 인구가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19만 명가량이 죽었으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의 적게는 10배에서 11배 이상은 더 죽어야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럼 과연 이걸 정상적인 사회에서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고민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잡는 건 어려우니까 집단 면역 실시하고 경제를 원래 돌릴 건지 이걸 국민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문제네요. 아무래도 고령자들한테는 그래도 위험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집단 면역은 특히나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취약계층이 있죠. 네. 그래서 괜히 집단 면역을 섣불리 사용하게 됐을 때 노인들의 사망률만 올리고 취약계층에게는 장애만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집단 면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감염된 사람의 바이러스 중앙 항체가 감기 바이러스 항체처럼 계속해서 몸에 남아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코로나 항체의 지속 기간이 대략 3개월 미만 정도라서 거의 두세 달마다 변종 바이러스에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감안해서 본다면 집단 면역 자체가 사실상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이거 사실은 별거 아니니까 집단 면역을 하자는 그런 주장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데요. 살살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네, 지금 여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물론 경제도 좋고 투자도 중요한데 일단은 다 같이 안 아프고 모두가 살아야 경제 활동도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사람들 전부 다 마스크 끼고 다니고 확진자도 알려주고 그렇게라도 하니까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기라도 하지, 집단 면역이라는 핑계로 손 놓아버리면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죠. 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은 경제보다는 코로나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흐름 변화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물론 지금의 상황 자체가 모두가 깝깝하고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건데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변화밖에 없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지금의 상황도 곧 변화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라리 스웨덴처럼 처음부터 집단 면역을 실시했다면 명분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집단 면역 이야기하면서 여론 간보는 건 좀 비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제를 챙겨야 하는 상황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미국이 분위기를 잡으면 미국 핑계를 대고 전부 다 따라가진 않을까 하는데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한번 던져본 이야기였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